자, 이번 시간에는 법규 1장 총설부터 가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자본시장법 개관이라 그래가지고 1번에 법제정 기본 철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왜 도대체 자본시장법을 만들게 되었느냐, 이유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2009년에 이 자본시장법이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 반려되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되었느냐,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2009년도, 2010년도 요때는 우리 각종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이게 출제가 되었겠죠.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니까. 근데 워낙 이제 시간이 진행되니까 이제는 저 문제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한 2017년도, 6년, 7년도부터 다시 저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4가지 다가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2가지는 지문 중에 이제 하나로 나오니까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열거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은, 출제가 된다면 제일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요거하고 과거에는 기관별 규제였는데, 이제는 기능별 규제다. 요거 2가지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아시라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옛날에는 그 정권거래법, 뭐 이런 개별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정권이 뭐냐? 정권이어야만 정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정권거래법에 가보면 2조에 보면은 바로 딱 나와 있어요. 이 법에서 정권이라 하면 이렇다 해가지고 10몇 가지를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열되지 않은 것은 정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문제가 뭔가 하니까, 정권회사가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고 할 때 굉장히 이제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괄주의라 그래가지고 요건만 충족이 되면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거고, 요거는 뭔가 하니까, 옛날에는 똑같은 매매를 하더라도 이게 정권회사에서 매매를 했느냐, 선물회사에서 매매했느냐, 뭐 자산운용회사에서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매매했는지에 따라서 관련 법이 다 달랐어요. 요거는 정권거래법, 요거는 선물거래법, 요거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들이 다 달랐단 말이죠. 요런 거를 기관별 규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모순이 많단 말이죠. 똑같은 매매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에서는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쭉날쭉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어떤 곳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매에 포인트를 둔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하든지 매매를 하면은 똑같은 법 적용을 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기능별 규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말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깥치기 해가지고 출제할 거 아닙니까? 그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제목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2번에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 그 다음 이제 3번, 4번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요게 딱딱 칸막이가 쳐졌죠. 정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이런 식으로 한 회사가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외국계 큰 회사에 대해서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제 이걸 항상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말은 이제 겸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겸용이 가능하니까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는 이해상충 관리, 이해가 어긋날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목에 보시면은 3번에 업무 범위의 확장이라는 것은 이제는 겸용이 가능해졌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주된 테마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고 4번에 원칙 중심 투자자 보호제도 도입. 이거는 제목 자체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우리가 이 공부하다 보면은 모든 업자라는 것은 금융투자업자가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요 업자가 지켜야 될 룰이 있고, 또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매매업자, 중개업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투자자문업자, 일임업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가지고
각각의 업자들이 지켜야 될 룰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원칙 전체가 다 지켜야 되는 거하고 개별 업자가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 나누어 가지고 세분화하고 있다. 왜 이렇게 세분화하고 있느냐? 그래야만 투자자가 더 보호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목에 원칙 중심 투자자 보호제도 도입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표를 보시면 1번 공통 영업행위 규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뭐 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이라 그래가지고 나오죠.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요 집합, 요게 펀드죠. 요거 우리 시험 범위 아니고, 요거는 여러분들 펀드 자격증 따신 분들은 펀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신탁업자 우리 시험 범위 아니고, 자문업자, 일임업자 우리 시험 범위 아니고, 우리는 매매업자하고 이제 중개업자하고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도적 의의 및 기대 효과. 자본시장법을 만들었을 때는 뭔가 바람직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기대하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거 네 가지하고 다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 요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다. 요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 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감독기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계륵 같은 부분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자니 좀 찝찝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또 외워야 될 부분이 만만치가 않고 출제가 자주 되느냐? 자주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영 또 출제가 안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간혹 또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는 거죠. 뭐 일단 우리는 해야 되겠죠. 자, 금융위원회가 최고 기구입니다. 위원회니까 뭔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금융감독원이다. 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금감원에서는 시험에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융위에 이제 집중하시면 되는데, 또 이게 골치 아픈 게 금융위원회 안에 정권선물위원회라 해가지고 또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위원회를 또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정선위가 하는 권한이 뭐냐? 그거는 조금 출제가 됩니다. 회계 파트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주고 제대로 회계 기준을 제대로 따랐는지 그거를 감리하는 무서운 곳입니다. 회계. 그 다음에 기업에 불공정 거래가 일어났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 전담 기구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에 더 나올 만한 것은 요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자동적으로 정선이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 내기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금융위원회는 9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하면은 정권선물위원회는 끝난 거죠. 충분히 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 전체에서 한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은 칠판에 적혀 있는 게 시험 문제감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또 하나 더 붙이면 금융위원회는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위원회니까 합의제 행정기구다. 뭐 이런 표현들 이때까지 보면은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요 9명의 위원 중에서 비상임이지만 당연위원이 있어요. 당연히 위원이 되는데 요게 4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또 출제하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외우실 분들만 외우십시오. 이게 자주 출제가 안 되고 어쩌다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4명에는 누가 있느냐? 역으로 공부하자면 한국거래소 사장 있죠. 요 사람은 아닙니다. 요 사람이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 부총재라든지 금융감독원 원장이라든지 뭐 예금공사 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국거래소 사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가로 1번에 금융위원회 해가지고 개요. 이게 최고죠. 기억번, 국무총리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니은번에 보면은 제일 끝에 금융위원회는 9명, 정권선물위원회는 5명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 보시니까 리얼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비상임위원 중 4명은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한국은행 부총재 요 4사람은 당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한국거래소 사장이 빠져 있다. 요 4사람을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외우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쭉쭉 내려오시고요. 운영 같은 거는 다 내려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소관사무라 해가지고 기억번부터 이영번까지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에서 다 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정권 선물위원회 해가지고요. 2번에 보시면은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기억번, 니은번 요 정도는 외우시라는 거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조사, 니은번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에 관한 업무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금융감독원 1번의 개요만 볼까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및 정선위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했다 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전혀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자, 그까지가 이제 중요하고요. 넘겨보시면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출제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1번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있고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요 한국거래소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나오는 협회 있죠. 요 두 가지는 자율규제기관입니다. 요 정도는 외우십시오. 자율규제기관. 그러면은 요 금융위원회, 정권선물위원회, 금감원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공적 기구겠죠, 당연히.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자율규제기구다. 요거는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 쓰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개요 셋째 줄에 자율규제기관. 그 정도 보시고 가로 2번에 한국금융투자협회 해가지고 2번에 업무 보시면 기억번에 역시 자율규제 업무 이런 게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있고 4번에 넘겨보시면은 정권금융회사가 나오는데 요거 두 가지는 아십시오. 요 예탁결제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일정한 투자자의 예탁금을 아니죠. 정권이 만약에 발행되면은 정권을 보관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 정권금융회사는 일정한 투자자 예탁금을 예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지수를 잘 아시라는 거죠. 이쪽이 일로 가면 틀리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 틀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간혹 출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십시오. 앞으로도 저 뒤에 가면은 투자자 보호 파트에 가면은 이 말이 또 나옵니다. 왜 정권회사가 정권이나 투자자 예탁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제3의 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취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IMF 때 같은 경우에 국내 1위, 2위 정권금융회사도 파산을 하고 막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정권회사가 파산당할 때 정권회사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다 파산재단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편입되어 버리니까 투자자들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산될 거에 대비해가지고 제3의 기구에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짝짓기를 잘 하시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 해가지고 개요란에 보면은 정권 있죠. 정권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제일 밑에 4번에 정권금융회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으면은 투자자 예탁금을 예치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한 군데만 지금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는 별로 논점이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6번의 신용평가회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특히
여기 5번은 이제 청산할 때 특히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이제 그거 하는 회사라고 아시면 되고, 신용평가에서는 주변에 많죠. 그게 이제 금융투자에 들어오면은 인가를 받아서 이제 관련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시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제 3절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특별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여하튼 이 금융 쪽은 법이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굉장히 법이 다 다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하면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국회가 만든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쪽은 이게 5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없습니다. 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쭉쭉 넘어가시면은 247페이지 핵심 정리가 나오는데 읽어보시고, 어떤 거는 보면은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에 가야 나오는 거를 앞부분에 미리 적어 놓은 것도 있고, 또는 아예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린 게 나오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이 기회에 알아 놓으십시오. 썩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는 해보시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이 끝났고요. 이제 금융투자 상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뭐 정권을 거래한다, 선물 거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이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정권하고 파생상품을 합친 개념이에요. 요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을, 요 두 가지 상위 개념이죠. 요거 두 가지 합친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을까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금융투자상품도 있겠죠.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도 있겠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행예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예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그러면 요 양자를 구별은 뭐 가지고 구별하느냐 이야기죠. 원금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가지고 따집니다. 요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은 우리가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좋지만은 운이 안 좋으면은 마이너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쪽이죠. 그러나 이쪽은 우리가 금리가 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은 직거래만한 이자는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은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양자의 차이점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는 이쪽에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개념 요소가 필요한데 세 가지 개념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목적이 뭔가 하니까 정권에 우리가 투자한다,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죠. 소비할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권에 투자하는 목적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목적은 좀 다를 수도 있죠. 이 파생상품은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투자 대상이 뭐냐? 우리가 부동산과 같이 실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권리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상은 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좀 될 만한 게, 자, 여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투자하는 거를 우리가 원본이라고 하고 나중에 회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양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쪽이 더 클 때 우리는 이거를 투자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억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회수 금액은 9천만 원밖에 투자를 회수를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1,000만 원 까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투자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큰
클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요 1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수수료 같은 거, 판매 수수료 같은 거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 원본 개념에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1억 투자하는 것만 원본이라고 하는 건지 요 계산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회수 금액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환매를 한다든지 해지를 한다든지 역시 수수료 이제 해야 되죠. 또 이제 각종 세금 같은 거 부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통장에 들어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지 요런 게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 판매 수수료는요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돼요. 원본 개념에서 제외가 되고 요거는 요 회수 금액 개념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그게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외우십시오. 의외로 출제가 잘 돼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는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요 세 가지 개념 요소를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법자들은 이 세 가지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요거는 투자성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별거 없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첫 번째는 CD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관리신탁의 수익권입니다. 신탁 중에서 관리에 포인트 주는 거를 관리신탁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관리신탁의 수익권.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입니다. 스탁옵션이죠.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상속은 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우리 입법자들이 금융투자 상품에서 입법 단계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 놓았고 아주 시험의 단골 문제죠. 단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 두 가지를 또 한번 보자는 거죠. 요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또 뭐냐? 요 양자는 둘 다 투자성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죠. 그럼 뭐 가지고 우리는 정권하고 파생상품을 구별할 거냐 이야기죠. 여기는 둘 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죠. 둘 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에 초과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요 말을 다르게 하면은 추가로 돈을 더 낼 의무가 있느냐 요 이야기죠. 정권은 그게 없죠. 1억 투자했는데 그 발행회사가 망했다. 그럼 1억만 손해보는 거지 플러스 알파 추가로 더 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파생상품은 운이 나쁘면은 원금을 더 까먹을 수가 있죠. 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상품 파트에서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 요게 이제 좀 출제가 되겠죠. 요거 구별하는 기준, 요거는 이제 비금융 투자 상품하고 구별하는 거고, 요거 구별하는 기준은 정권하고 파생 상품을 이제 구별하는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파생 상품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거래소에서 거래하느냐, 즉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장내 파생상품하고 장외 파생상품을 나누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요 장내 파생상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 거래하는 일정한 상품도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또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문 중에 하나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장내 파생상품. 요거 의미가 뭐냐? 그게 이제 조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파생상품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6가지 종류의 정권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초기에는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 거니까 다음 중 자본시장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정권은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정권 같은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분정권, 그 다음에 뭐 채무정권, 그 다음에 수익정권, 그 다음에 투자계약정권, 그 다음에 파생결합정권, 마지막으로 정권 예탁정권 이런 식으로 6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DR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요 6가지 정권의 정류 그거 이제 아느냐 이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요 파생결합정권이 또 중요하죠.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뭐 ELS라든지 뭐 ELW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추가 지급 의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ELS라든지 ELW는 파생 상품이겠네. 여기서 우리가 원금에 대한 초과 손실 가능성 혹은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면 파생 상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생 상품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파생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예외가 발생하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렵게 나오면은 파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기초자산의 범위가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4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로 바뀌었으니까 포괄조항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각종 뭐 통화라든지 아니면은 금융투자 상품이라든지 신용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있었죠. 그 4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포괄적인 조항이 하나 들어왔다. 위험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 것은 전부 다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는 위험에 대한 계산이 불가능한 것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해가 틀린 질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요 기초자산 4가지 중에 금융투자 상품도 들어가니까 파생상품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CD 같은 거는 아니죠.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여기서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CD 같은 거 시험에 채무증권의 일종이다. 그러면 이거 틀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요 투자계약증권은 옛날 자본시장법에는 없던 개념이죠. 그래서 뭐 공동사업을 한다. 주로 타인과 타인이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고 이 사람은 이제 돈만 되는 거죠. 굉장히 포괄적인. 요 투자계약증권은 정의 자체가 요런 것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 정의 자체를 이제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렵게 출제를 하면은 요 채무증권에 기업음증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특수채 증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요거는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산업은행이라든지 뭐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가 만드는 거, 특수채 증권. 그 다음에 기업음증권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그 다음에 우리가 돈 빌려주고 그 차용증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금전 채권도 채무증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죠. 차용증 같은 거는 유통이 안 되니까 금전 채권 같은 거는 채무증권이라고 할 수 없다. 지분증권에도요. 우리가 한명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무한대로 책임지는 사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명회사의 사원들의 그 지분을 작성한 정서도 여기서 말하는 지분증권이냐 이런 것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이 지분증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회사의 주주들의 그 뭡니까? 권리, 지분 있죠. 그게 대표적인 건데 이 지분증권의 특색이 유한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닌데 한명회사는 이 사원들이 전부 무한 책임을 지니까 이 지분증권의 정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렵게 시험에 한명회사의 사원들의 지분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지분증권에 해당된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렵게 이제 출제를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세세하게 뭐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라든지 뭐 세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도 이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되어가지고 지겨울 정도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된 부분이라고. 우리뿐만 아니고 정권, 뭐 투자자산 운용사, 파생, 뭐 모든 시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칠판에 적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어떤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1절에 금융투자상품 정의가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요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투자 대상이 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일 끝에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작은 글씨죠. 투자성.
자, 오른쪽에 보니까 투자성 판단 그래가지고 넷째 줄 동그라미 1번, 투자금액 산정 시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 투자자가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같은 거, 보험계약에 따라 사업비 위험보험료 같은 거는 불포함, 제외, 특히 앞부분 판매 수수료. 두 번째, 회수금액 산정 시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 환매, 해지 수수료, 각종 세금, 뭐 이런 것 등등. 그 다음 2번에 금융투자상품 불인정 대상, 1번 원화 표시 CD. 어렵게 출제하면은 요 원화 자리에 외화를 넣어서 틀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요 CD는 원화로 이제 발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세 번째,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에다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분류, 정권과 파생상품의 분류 해가지고, 자, 금융투자상품은 추가 지급 의무 부과 여부에 따라 정권과 파생상품, 요거죠. 요 이야기입니다. 추가 지급 의무. 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1번 정권, 취득과 동시에 어떤 명목으로든 추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번 파생상품, 취득 이후에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또다시 구분한다. 그 다음에 예외 적용, 워런트와 같이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상품의 경우에는 추가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정권으로 구분한다. 요 이야기죠. 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표를 보면은 이 표를 내어놓고 빈칸에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때까지 한 거 복습이죠. 자,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을 구별하는 기준은 원금 손실 가능성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상품에서 정권하고 파생상품을 구별하는 거는 또 이거죠. 이 이야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 또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는지에 따라서 요거죠. 요거 아닙니까? 요거. 그 다음에 3번 정권 가봅시다. 1번의 종류.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내국인,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저거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외국인이 발행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요거 간혹 출제가 되고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그 특성에 따라 채무, 지분,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 정권 예탁, 오른쪽에 이 채무정권. 자, 동그라미 1번. 어떤 게 채무정권입니까? 셋째 줄에 얘가 나와 있죠. 막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등등 있습니다. 그 밑에 사적인 금전 채권도 직업청구권이 표시되어 있으나 유통성이 없으니까 채무정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차용증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 있죠. 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2번의 종류. 쭉 내려보면 특수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 제일 밑에 기업음,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약속음. 요거를 거꾸로 해가 출제한 적이 있어요. 기업음이 이거다, 특수채가 이거다 해가지고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의 지분정권. 대표적인 게 특성의 기업은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 상법상의 회사 생각하시면 되는데, 넘겨보시면 디귿번에 한명회사의 지분 같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4번의 수익정권, 펀드 생각하시면 되고, 5번의 투자계약정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정권을 투자계약정권이라고 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6번 파생결합정권, 1번 그 넷째 줄에 보면은 ELS, ELW, DLS 뭐 이런 것들이 파생상품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1번 파생결합정권의 기초자산 종류, 기억번 금융투자상품, 니은번 통화, 디귿번 일반상품, 니을번 신용위험, 플러스 미음번에 보시면은 위험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 것도 다 되는 포괄조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7번 정권 예탁정권. 파생상품 넘겨보시고요. 분류, 파생상품 거래 여부, 기억번 장내 파생상품.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 또는 그 다음이 별표죠. 해외 정형화된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도 우리나라 장내 파생상품에 포함된다. 나머지 뭐 선도, 옵션, 스왑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